그런데 저는 한 개 이상은 추합 취약, 즉 상향 지원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시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나는 낮춘다고 낮췄는데 거기가 터져가지고 상향 때리고 추합 보고 안 되면 재수하고 그런 애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등록 포기를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상향 지원 여부. 자, 우리는 이미 앞에서 맨 최초의 바구니의 모집 단위를 담는 과정에서 상향 지원 생각했었고요. 그 뒤에 트리밍 할 때도 상향 지원한 거 트리밍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 산정 방법에 의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 따질 때도 상향 지원은 고려했어요. 근데 이제 무슨 또 상향 지원 여부를 또 따지냐? 또 따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는 상향 지원 여부를 고려한 건 맞지만 맨 처음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생각했을 때의 상향 기준선이랑 지금 큰 5번까지 과정을 진행하면서 내가 기준이 또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 상향이 아까 생각했던 건 상향이 아닌데 지금은 상향이고, 아까는 상향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지원 가능한 소신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향 지원 여부를 마지막에 다시 검토를 해서, 많이는 아닐 거예요. 아마 하나나 심하면 3개 정도 바구니에 다시 담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는 것이냐? 상향 지원 여부. 상향 지원이라는 건 관념은 정확히 따지면은 추합이 돌아야 합격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최초합은 절대 불가능해야 상향 지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상향 지원 여부를 따지는 것은 나한테 얼마나 상향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추합이 돌 가능성이 있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 4차 토핑이라는 것은 상향 지원 여부를 생각한다기보다도 추합이 잘 될 것을 찾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추합이 잘 될 것 같으면 나랑 점수 차이 별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당바구니에 담거나 딴 데서 찾아서 담아야 돼요. 자, 추합이 잘 돌면, 원래 추합과 빵꾸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빵꾸는 뭐냐면 최초합 때부터 컷이 낮게 형성된 거예요. 근데 추합은 빵꾸랑 상관없이 최초합 때 컷이 높든 낮든 추합이 계속 돌면서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온 애 점수가 계속 낮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별개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응시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모집단이 지원한 단 한 명의 수험생 입장에서는 추합이 돌든 빵꾸가 나든 상관없어. 나만 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효과는 동일하게 원래 갈 수 없는 점수였는데 나는 합격증을 받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합 지향 지원은 나는 한 개 이상은 확보를 해라라고 제자들한테 많이 가르칩니다. 애들은 보통 이제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재수할 자신도 없고, 또 재수한다고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 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상향은 하지 않겠다. 안정과 적정, 그 안에서만 난 다 쓰겠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애들이 공부만 한다면 얼마든지 지원해줄 용의가 있고, 내가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지원해주겠지만 내가 애 공부하는 걸 보니까 얜 재수해도 똑같아. 왜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도 재수를 많이 하고 재수에 익숙했던 세대잖아요. 뭐 재수라는 것은 새로운 입시 환경에서 나타난 신개념이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한 개 이상은 추합 취향, 즉 상향 지원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시판이 너무 막말로 개판이고 알 수 없는 판이고 파랑새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상향 지원을 하나 이상 한다고 해서 합격률이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상향은 절대 안 하겠다, 난 적정이랑 안전망 하겠다고 해서 재수를 안 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나는 낮춘다고 낮췄는데 거기가 터져가지고 재수하는 경우도 많고, 추합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향도 말씀드렸다시피 추합이 돌만한 곳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추합만 돌아준다면 상상도 못했던 점수로 합격증을 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개 이상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만약에 자기 점수대가 아무리 정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만족하고 다닐 수 있는 레벨이 아니다, 그 학교를. 그 정도로 점수가 낮다라고 한다면 나 2개, 3개 또 상관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지금부터 설명드릴 어떤 추합 가능성을 따져보면서 지원할 때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 상관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어떤 경우는 상관없이 하나는 써야 된다. 그 다음에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다.
왜냐면 합격했을 때 다행이다가 아니라 자기가 행복하게 20대 초반을 보낼 수 있는 학교여야만 되는 거지, 수능 자체를 망쳐버리는 경우라면 아무리 잘 가봐야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학교면 추합 때리고, 아니 상향 때리고 추합 보고 안 되면 재수하고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재수를 해서 실패한 애들도 많지만 재수를 피하다가 4년 졸업하고 28에 다시 연락 온 애들도 있어요. 수능 다시 본다고. 그게 뭡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추합장, 즉 상향을 2개, 3개 쓴다면 그것은 입시 전략을 잘못 꾸리는 게 아니라 수능을 망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결된 행동을 하는 것뿐이에요. 자, 마저 설명하자면 이제 상향정을 따지는 건 추합을 따지는 거니까 정시 추합 절차는 수시 추합 절차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 수시 불합격자 주의사항의 추합 절차와 우리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돼 있거든요. 제가 이걸 뭐 영상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정시 추합을 영상을 따로 올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끝나고 나면 저는 다시 반수 요령을 영상을 올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수시보다는 정시 추합이 훨씬 더 정신없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좀 살벌하고 뭐 그런 거 빼고는 공식적인 절차는 똑같기 때문에 영상을 참조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상향전, 즉 추합이 많이 돌 과를 어떻게 걸러서 바구니에 다시 넣느냐, 흔히 추합 도는 거를 많이 돈다고 하죠. 자, 첫째, 바로 윗 상위 대학에 같은 학과가 있는 모집 단위는 추합이 도는 빈도가 높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추합으로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 안 써 있어요. 추합이 도는, 즉 최추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등록 사태가 발생을 해서 추합을 하는 빈도가 높다. 이 빈도가 높은 것 중에서 추합이 1번까지 돌 때도 있고 56번까지 돌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빈도가 높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을 이해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과별 모집을 하는 경우라면 뭐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이런 데 있잖아요. 어느 학교나 가지고 있는 그런 과들 있죠. 그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어떤 학교는 그 과가 있고 어떤 학교는 그 과가 없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들을 내가 지원을 하는데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학교보다 바로 윗 레벨의 학교에 같은 이름의 과가 있어. 그러면 신기하게 추합이 도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은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나군을 보고 있는데 가군에 같은 이름의 학과가 한 단계 높은 레벨의 대학이 있어. 가군에. 그럼 당연히 추합 빈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령 가군에 쓰는데 다른 군인 나군에 같은 이름의 학과가 같은 레벨의 대학이 있어. 같은 레벨인데 굳이 이동할까? 그래도 추합이 빈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적대로 레벨이 같다고 해도 학생들 간의 선호도도 다르고 장학제도도 다르고 자기 집에서의 어떤 접근성도 다르고 뭐 여러 또 교환학생이나 이중전공 제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레벨의 대학이라 하더라도 수험생 개개인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선호도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양쪽 다 동그라미 3번의 경우에 같은 군에 다른 내가 속한 그 군 외에 다른 군에 같은 학과이자 같은 레벨의 대학이 있어도 양쪽이 동시에 추합이 잘 돕니다. 요거는 경험상 확인된 거니까 충분히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상위권 대학 중에 최상위권, 상위권 포함한 개념입니다. 상위권 대학 중에 개설된 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학과, 여기가 또 최종 추합이 도는 빈도가 높습니다. 도는 정도는 매년 다릅니다. 빈도는 높습니다. 자, 상위권 대학 중 이거는 또 중하위권 이하 대학에서는 잘 안 먹혀요. 상위권 대학, 최상위권과 상위권 합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중위권 대학 중에서 좀 괜찮은 과까지 포함한 그 범위 내에서 그 학교에 여러 과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로 높은 과가 있다. 또는 두 번째로 높은 과가 두 개다. 그럼 둘 다 추합이 자주 돕니다. 이것도 역시 경험적으로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에서 신설학과, 다시 말하지만 신설학과 나오면 자연계랑 관련돼 있지 문과랑은 거의 상관이 없어요. 신설한다 하더라도 문과에서는 거의 구조조정과 통폐합이나 아니면 분리 이 수준이지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자연계 학생의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의 신설학과에 쓰려고 하는데 좀 높아. 상향인 것 같아. 써볼 만합니다.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달려드는 애들도 있지만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내가 신설학과에 나보다 점수가 높아서 먼저 붙은 애가 확실하게 검증된 다른 군에서 과에 합격을 하면 거의 무조건 이동하기 때문에 최종 추합 빈도가 높다. 이 점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8번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빈도가 높더라고요. 경험상 이렇게 말한 거지만 6번, 7번, 8번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좀 뭐랄까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모집 정원이 작은 것은 추합을 노리고 상향치기가 어려워요. 생각해 봅시다. 모집 정원이 3명이야. 그러면 최초합에서 1명 이상이 미등록해야 돼요. 그럼 그 1명 갖고 추합을 돌리죠. 그럼 1명 전화해서 다음 1명이 싫어요. 다음 1명이 싫어요. 다음 1명이 싫어요. 이럴 확률은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추합이 돌아봤자 1명. 아니면 아예 안 돌거나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점. 근데 만약에 모집 정원이 한 30명이야. 그러면은 뭐 한 24명 정도 등록하고 6명이 미등록했다. 그럼 6명 갖고 볼륨을 돌리니까 첫 번째 추합에서 6명 중에 4명 등록하고 그래도 2명이 남아. 그 2명이 계속 전화하면서 추합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심할 경우에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1명이 미등록했는데 56번까지 돈 적도 있어요. 아주 뭐 흔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막 1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일도 아니에요. 한 3, 4년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서울 지역 내에서도. 그 점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 추합 확률이 낮기 때문에 내가 상향을 친다면 가능하면 모집 정원이 큰 데를 쓰라. 까까는 말 못할게요. 모집 정원이 작은 곳은 쓰지 마라. 크거나 보통 크기거나. 그 다음에 7번을 보면요. 전문성, 특수성, 직업성 이런 게 높은 학과들은 예를 들면 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간호학과나 뭐 의대도 뭐 포함이 되겠죠. 뭐 보건의료 계열, 그다음에 경찰, 소방, 군사, 철도, 항공, 해양, 뭐 그다음에 특수 유아교육 이런 학과들은 주체적 지원을 합니다. 학교 레벨이 어때서, 점수가 어때서, 미래에 대한 뭐 내 연봉에 대한 목표가 어때서 이런 지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 학문이 좋아서 또는 그쪽 직업 분야가 좋아서. 그 다음에 나는 뭐 경영학과 이런 것처럼 개나 소나 들어와서 아무거나 다 배운 거 말고 난 그 학과를 졸업한 애들만이 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 전문성이 보장되는 그런 학과를 원해. 그런 애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등록 포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당연히 등록 포기를 안 하니까 추합도 거의 안 돌죠. 그 다음에 여기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물리학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이런 게 주관적 특성을 가진 학과라고 불러요. 엄마가 그럽니다. 야, 심리학과 나면 굶어 죽는데 사회복지학. 야, 너나 잘 살아. 네가 누굴 도와. 그 다음에 물리학. 야, 너 공대도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웬 물리학이니? 웬 전체 물리학이니? 그거 나와서 뭐하니? 그런데 주관적으로 그 학문에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역시 등록 포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향 치려고 하는 학교가 7번의 4가지 키워드가 적용된다 싶으면 그건 상향 목표에서 빼야 됩니다. 하지만 8번은 예시일 뿐이에요. 7번에 대한 예시이지 이 과 여기 8번에 나와 있는 과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추합이 된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이 수험생이라면 동그라미 7번의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부모님이랑 상의하면 부모님이 이 점에 대해서는 입시 전문가보다 훨씬 잘 아세요. 왜냐하면 입시 전문가들이 부모님보다 잘하는 건 이 바닥에서 먹고 살았으니까 보고 들은 게 많은 것 뿐이야. 하지만 어떤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어떤 대학에 와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나와서 어떻게 사는지는 사회적 경험이에요. 그거를 직관적으로 너무 많이 경험을 하셨고 그래서 부모님이 너네 수험생들 입장에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조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7번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말고 부모님이랑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동그라미 7번의 특성을 가진 학과들은 상향해서 좀 빼자. 하지만 선생님이 상향과 소신을 구별하라고 했죠. 소신일 경우에는 내가 정말 이 분야가 좋다. 그럼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상향. 나는 뭐 내 거 필요 없이 그냥 나는 컷만 높이면 돼.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거 대박 나서 가기만 하면 난 만족해. 이럴 경우에는 상향 칠 수 있어요. 그 소신이랑 별개의 개념인데 그럴 때 동그라미 7번에 해당되는 사항은 피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가 또 나오죠?
이제 7번까지 해서 트리밍 할 거 했고 토핑 할 거 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확정된 거예요. 이제 원서 접수 시작하는 거 기다리기만 하면 돼. 다만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덧붙이고 싶은 말 8번, 9번 두 가지만 있으니까 이것만으로 일단 1단원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